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액체 생검, 리퀴드 바이옵시의 임상적 의의와 최신 경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먼저 소개하면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고요. 연세의대를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석사, 또 노화과학 박사를 마치고, 보스턴 텁스에서 뉴트리션 지노믹스 그리고 에피제네티스를 연수한 바 있습니다. 차의과대학에서 임상유전체 교수를 역임했고요. 전 직장은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 연구소 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강남 메이저병원의 경영원장으로 있고요. 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자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송도에 있는 유전체 회사인 EDGC 이원 다이그노믹스의 자문의로 또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두 책을 냈었는데요. 먼저 일반인 대상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유전자 이야기, 그리고 전문의 대상으로 유전체 다가온 미래 이야기 두 가지 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트라이 컨퍼런스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몰레큘러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저는 2015년도에 처음 참석을 했었고요. 2020년까지 매번 참석을 했습니다. 트라이 컨퍼런스는 그해 열리는 아스코나 또 ASG처럼 메이저 학회의 어떤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회에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 내지는 키워드를 선점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제가 처음 참석할 때는 이제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 그러니까 맞춤 동반 진단과 맞춤 치료라고 하는 유전체 기반의 퍼스널라이즈 키모세라피에 대해서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에피제네틱스, 최근에는 캔서 이뮤노세라피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주제도 최근에 중요한 주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이제 모바일 헬스 테크놀로지 또는 디지털 메디슨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계속 몇 해를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들이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큘레이팅 튜머 셀, 그리고 오늘 주로 강조하는 서큘레이팅 셀 프리 DNA, 엑소솜 또는 DNA 메틸레이션, 마이크로 RNA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리퀴드 바이옵시를 통해서 암을 진단한다는 것이 거의 매해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컨퍼런스인데요. 올해도 제가 2020년도 3월 달에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행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으로 학회에 참가했던 경험입니다. 트라이 컨퍼런스 올해 중요한 주제는 프리시전 메디슨 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서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어떤 컴패니언 다이그노시스, 클리니컬 바이오마커, 또 이뮤노 온콜로지 바이오마커라든지 또는 오늘 주로 얘기하고 싶은 서큘레이팅 튜머 셀, 리퀴드 바이옵시, cfDNA들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였던 것 같습니다. 캔서 바이오마커가 무엇인가? 암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가능한 이것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지 저희가 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바이오마커는요, early detection,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CT나 어떤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검진 통해서 발견하기 전 단계부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캔서 바이오마커가 필요하죠. 프로그노스틱 마커, 그러니까 치료 이후에 환자를 모니터하는 목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을 미리 알기 위해서 보는 그런 애우 마커로서 사용되는 것들이 중요하죠.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중요합니다. 센시티비티는 뭐죠? 우리가 병이 있을 때 병이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경찰이 형사가 범인을 일단 잡기 위해서는 용의자를 다 잡아내야죠. 그 중에는 실제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내서 민감하게 범인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민감도이고요. 즉 가짜 음성, false negative, 위음성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sensitivity, specificity는 어떤 거죠? 병이 없을 때는 없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확진 단계에서 필요한 건데요. 즉 마치 검사가 범인을 기소할 때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false positive, 위양성, 가짜 양성, 어,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 수준을 우리가 특이도라고 해요. 그래서 sensitivity와 specificity는 조기에 암을 진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암을 거의 컨펌하는 수준이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가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조기 스크린 시장에서는 암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요즘 같은 바이러스 시대의 진단 키트는
바이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센시티비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95% 이상의 민감도 또는 99%의 특이도 이런 부분들이 캔서 바이오마커의 일반적인 바이오마커의 중요한 컨디션이죠. 인베이시브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힘들게 조직 검사를 해서 우리가 스크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또는 소변을 통해서 등등 해서 나는 인베이시브하게 good accessibility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high throughput margins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야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요. 많은 정보를 얻어야지 좀 더 센시티비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은 낮아야 되죠. less price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들이 있으니까. 이처럼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런 캔서 바이오마커가 있었을까? 그 전에요. 잠깐 설명할 것이 암의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에요. 왜냐면은요, 현재도 10명 중에 한 50% 이상, 즉 5명 이상은요, 암을 처음 발견하는 것이 스테이지 3나 스테이지 4. 물론 이 단계에도 요즘 많이 생존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 발생이 되고요. 물론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암과 싸우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들이죠. 기존에 나와 있는 단백질 방식의 튜머 마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립선의 진단에 쓰이는 PSA 또는 대장암의 진단 때 쓰이는 CA, 간암 때 사용되는 알파피토 프로테인, 췌장암 때는 CA19-9, 또 난소암 때는 CA125 같은 유명한 튜머 마커들이 있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같이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낮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즉 검진 현장에서 과연 이 PSA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암이 아닐까, CA가 정상인데 암이 아닐까 쉽게 말 못해요. 그렇다고 CA 수치가 높을 때, PSA 수치가 높을 때 그러면 전립선 암이냐? 전립선 비대증 때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SA 검사를 해놓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해도 암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수치가 높아서 이상소견이 있다고 해도 암이라고 확실히 말하기 어려워서 참 계륵과 같은 검사예요. 그나마 이게 보편화되어 있고 어떤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는 데 있어서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스크린 목적으로도 또는 확진 목적으로도 사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리퀴드 바이옵시 오늘 주제가 액체 생검이죠. 우리가 리퀴드 하면 액체고요. 바이옵시 하면은 조직 검사예요. 생검이 라이브 바이옵시 즉 조직 검사를 말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죠? 그 전에 우리가 암이 생기는 단계를 잠깐 좀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튜모리제네시스, 암이 생기는 단계, 암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암세포는 굉장히 턴오버, 메타볼라이트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빠르게 진행되는 세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세포를 시킬 때 필요한 누트리션들이죠.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블러드 서플라이 통해서 누트리션들이 공급이 돼야 돼요. 산소도 충분히 공급돼야 되죠. 그래서 암 초기 단계부터 생기는 가장 특징적인 병리적인 소견을 저희가 신생혈관이라고 해요.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 왜냐하면 암세포를 생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얼기설키 만들어지는 조그마한 혈관들, 신생혈관들이 모세혈관을 거쳐서 기존에 있는 정맥과 동맥과 연결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암세포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또 빨리 사멸이 되고 이런 어떤 턴오버가 빠른데요. 불완전한 조직, 혈관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사멸됐다, 앱토시스 됐거나 또는 괴사가 되었다, 네크로시스가 됐던 이러한 불완전한 세포들과 조각랑 DNA들이 이런 신생혈관을 통하여서 쉽게 블러드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스트림, 즉 우리가 암 조직과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팔이나 또는 다른 쪽에서 체열을 했을 때 벌써 전신에 떠다니고 있는 암에서 유래된 그 무엇, 그 중에는요, CTC라고 불리우는 Circulating Tumor Cell이 있고요. 암 조각단 세포들이 떠다니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게 DNA가 떠다녀요. 암에서 유리가 된 또는 Circulating Tumor DNA라는 표현도 쓰는데 특별히 셀프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혈구가 포함된 전혈을 채취한 다음에 우리가 언신 분리가 잖아요. 언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분리가 되죠? 플라스마라고 하는 맑은 물,
건더기는 다 떨어지죠. 그래서 혈구가 모여서 버피코트를 형성하고 더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죠. 그래서 흔히 RBC, 적혈구, WBC, 백혈구 이런 또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 큰 덩어리의 세포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플라스마에는 세포가 없다고 해서 셀프리라고 해요. 근데 그런 플라스마에 즉 세포가 없는 그 곳에 사실은 떠다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암 세포에서 유래가 된 DNA. 그래서 Circulating Cell-Free DNA라는 표현을 써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DNA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뮤테이션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후성 유전학적 현상도 볼 수 있고요. 또 엑소소멀 베스클 형태로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엑소솜이라고 해요. 후성 유전학의 또 하나의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그런 미세한 RNA, 스몰 RNA들이 떠다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EB 바이러스가 여기 네소파린지아 캔서를 일으킨다든지, 그렇죠? 후두암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HPV 바이러스, 그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든지,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가 또 헤파토마, 즉 간암을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것도 사실은 바이러스 시퀀싱을 통해서 환자가 암으로부터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온코제닉 바이럴 DNA도 리퀴드 바이옵시에서 하나의 범주예요. 단순히 이런 혈액뿐만 아니라 때로는 타액, 때로는 대변, 때로는 소변 이렇게 인체에서 유래가 되는 많은 인체에서 특별히 암에서 나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물질들 DNA 또는 세포 자체 그것들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을 제가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해요.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운 기술이고요. 2015년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그해 가장 브레이킹한 가장 핫한 그런 테크놀로지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Circulating Cell-Free DNA, 즉 암세포에서 유래가 된 이런 cfDNA가 무엇일까? 굉장히 짧은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DNA 조각이에요. 약 140에서 170개의 염기 서열이니까요. 굉장히 조각조각 나와 있죠. 플라스마에 떠다니는 것들이고요. 시럼 형태로 떠다니기도 하는데 하프라이프가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제거되고 그 다음 날에는 떠다니는 cfDNA가 적어도 암에서 유래된 DNA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암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cfDNA인데 사실은 cfDNA, Circulating Cell-Free DNA는요. 암이 아니고도요. 아주 격렬한 운동 또는 트라우마, 외상 또는 수술 중에 막 건드렸을 때 또는 뻔이나 sepsis 같은 굉장히 신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여러 가지 세포가 깨지면서 그 조각난 DNA들이 떠다닌다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조차도 일반의 상황에서도 최소한 10나노, 20나노그램 정도는 DNA는 늘 혈장에서 떠다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단계에 따라서도요. 초기 암 때는 0.01% 떠다니는 DNA 중에 정말 암에서 유래가 된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굉장히 적어요. 0.01%. 그러나 스테이지 4나 메타스타시스가 되면은 사실은 떠다니는 것 대부분은 DNA가 암에서 유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처럼 스테이지에 따라서 떠다니는 그 암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리퀴드 바이옵시가 좋을까요? 티슈 바이옵시가 기존에 어떤 컨펌되는 티슈 바이옵시가 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의사들은요, 그 어떤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마지막 파이널 어떤 스테이트먼트, 선고와 같은 상태를 티슈 바이옵시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티슈 바이옵시가 그 암을 최종적으로 히스톨로지컬 파인딩, 즉 조직학적으로 어떤 타입의 암인까지 알 수 있고 최근에는 티슈 얻어서 거기서 DNA까지 추출해가지고 동반 진단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조직 검사하는 단계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뚫어서 초음파나 CT를 보고서 암 조직을 떼우는데 수술하기 전에 아무리 노력해도 떼울 수 없는 부위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곳에 있거나 너무 접근하기 위험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떼올 수 없기 때문에 수술 현장에서 오픈 바이옵시라는 방식으로 수술 현장에서 급하게 암 조직 검사를 프로즌 바이옵시를 통해서 형태를 알고 최종 컨펌도 하기도 해요. 수술하고 나서 암이 아니네 이런 경우도 있는 것들이 종종 있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면 좋지만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대체해서 리퀴드 바이옵시를 대체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튜머 헤테로제니시티. 무슨 얘기죠? 암 조직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은 조직에서 암이라도, 예를 들면 유방암이라도요, 서브클론이 형성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각각의 같은 유방암이어도, 같은 조직 타입의 유방암이어도 사실은 뮤테이션이, 즉 암을 일으키는 소마틱 뮤테이션이 하나의 히트만 있는 게 아니라 1히트, 2히트, 3히트 해가지고 EGFR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KRAS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뮤테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종 부분을 저희가 서브클론이라 하는데, 서브클론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하면은 한 군데만 대개는 어프로치가 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서브클론의 특정 부분의 티슈를 얻어서 특정 부분의 소마틱 뮤테이션 정보만 가지고 와서 동반 진단에 맞춰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초기의 항암 치료의 세트가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리퀴드 바이옵시는요, 서브클론 모든 곳에서 다 신생혈관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장에서 우리가 DNA 얻으면은요, 그 암에서 의뢰가 되는 모든 타입의 헤테로제니스트한 모든 타입의 뮤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파워풀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액체 생검의 임상적 유용, 특별히 서큘레이팅 셀 프리 DNA의 임상적 유용성. 한때는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 논문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논문도 훨씬 많았죠. 근데 최근에 동반 진단 기술이 발달되면서 암세포를 직접 얻어서 캡처해서, 물론 그것도 되게 어려운 방법인데요. 캡처해서 어떤 암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즉 뮤테이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DNA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서큘레이팅 셀프 DNA를 얻는 경향이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사용될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동반 진단 목적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퀴드 바이옵시가 조직 바이옵시를 대체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대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사용되고, 또 한 가지는 모니터링이에요. 암을 이미 치료했습니다. 수술을 했고 항암제 치료해서 암 사이즈는 크게 줄여놨거나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캔서 서바이버들, 생존자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환자를 이렇게 관찰하고 모니터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입니까? 재발을 위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재발을 일찍 알기 위해서 환자를 계속 보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하죠? 물론 이제 PSA나 CA 같은 어떤 특정암 단백질을 가지고 모니터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고 또 많은 암 종에는 그런 단백질조차도 없기 때문에 CT나 MRI를 통해서 모니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 병원에 가시면 처음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촘촘하게 2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CT를 찍어대요. 문제는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CT와 관련돼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CT에서 나오는 방사능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두 번 1년에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그 방사능에 또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적어도 동반 진단에 의해서 암을 치료했고 진단했던 경우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뮤테이션 정보들을 리퀴드 바이옵시를 통해서 굉장히 소수의 정보니까 PCR 방식이거나 또는 엑섬 시퀀싱 방식으로 모니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또 탄탄한 논문도 많고, 또 심지어는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도 FDA 승인을 받아가는 부분들이 바로 캔서 서바이버들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이에요. 자, 암을 피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피 한 방울로 진단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기대합니까? 바로 스크리닝이에요. 스크리닝이 뭡니까? 암을 진단을 조기에 한다. 스테이지 1 또는 스테이지 2, 또는 어떤 면에서는 암이 되기 전 단계, 프리캔서 리전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암이 되는 직전 단계에서 몰레큘러 체인지를 통해서 진단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 단계에서는 CT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MRI 사용에서도, 펫스캔에서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빨리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리퀴드 바이옵시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테라노스 사건 들어보셨어요?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성, 불과 19세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스탠퍼드 대학 출신인데요. 30세가 되기 전에 테라노스 회사의 CEO가 되고요. 무려 10조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은 자기 몫인데요. 투자를 받아서 전 세계를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했지만 결국 사기 사건으로 밝혀졌죠.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 해서 10조를 거의 묻지마 투자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사용된 것은 리퀴드 바이옵시 기술이 아니라 단백질 관련된 기술 또는 메타볼라이트 관련된 기술들이어서 사실은 앞선 그런 방법과 큰 차이가 없는 방법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퀴드 바이옵시가 또 암을 진단한다. 당연히 이제 또 의심도 하고요. 설마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했는데 그렇게 이 홈즈 사건처럼 뭔가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제가 딴 얘기 좀 했는데요. 다시요. 서큘레이팅 셀프리 DNA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얼리 스테이지에서 조기 진단 목적으로 검사하든지 아니면 캔서 어떤 동반 진단 목적으로 진단한다든지 또는 트리트먼트 모니터링 목적으로 진단할 때 각 스테이지별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이지별로 이슈들이 있어요. 스테이지 1 단계에서 또는 전 단계에서는 떠다니는 암 DNA가 거의 없잖아요. 일반인들의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작은 서큘레이팅 튜머 DNA가 10 나노도 채 안 되는 상황, 굉장히 작은 스캔티한 그런 DNA를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미션을 주어지는 거예요.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요. 특정암이 아니라 조기 진단, 즉 스크린 시장에서는 검진 시장에서는 모든 암들을 다 타겟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정보, 특히 뮤테이션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커버리징 진이 즉 타겟되는 유전자가 무려 100개 이상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28개 암종을 다 커버하려면 해당되는 유전자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미션이 있어요. 아주 적은 수준의 DNA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쉬운 미션이 아니겠죠. 반면 스테이지 4 같은 경우는 떠다니는 DNA가 대부분 암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많게는 1000 나노그램까지 떠다니는 쉽게 DNA, 암에서 유래되는 DNA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개 이때 사용되는 목적은 트리트먼트 모니터링 목적이라면은 앞서 알려져 있는 또는 관련된 그런 어떤 특정 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개 10개 미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쉬운 미션이에요. 양도 풍부하고요. 커버가 되는 진도 되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지에 따라서 또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미션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좀 더 자세히 가면은요. 테크놀로지 잠깐 좀 리뷰하겠습니다. 우리가 NGS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PCR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NGS, 특별히 홀지놈 스퀀싱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알려져 있는 특정 타겟된 스퀀싱을 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얼만큼 많은 타겟을 보느냐 또는 뎁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정확도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굉장히 암 조직이 없는 조기 단계에서 과연 얼만큼 떠다니는 DNA가 많은가에 따라서 PCR 방식으로 하느냐 또는 홀게놈 스퀀싱 방식으로 하느냐 극과 극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LOD라고 해서 리밋 오브 디텍션 어떤 검출 한계가 PCR 방식으로 또 암 조직이 많은 상태에서는 0.01%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홀게놈 시퀀싱 방식 NGS는 무려 10%까지 놓치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의 DNA 검출 방법들 또는 분석 방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이 센시티비티 스퀀싱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죠. 서큘레이팅 셀 프리 DNA는 이미 1948년도에 플라스마에 보니까 떠다니는 DNA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77년도에 보니까 그 DNA가 암 환자에서 더 높다는 것을 그래서 뭔가 암 환자들은 떠다니는 DNA가 많을 것이고 아마도 암에서 유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특별히 메타스타스 캔서에서 전이된 암에서 훨씬 더 조기암보다 DNA가 떠다닌다. 그러니까 확실히 떠다니는 DNA는 암 조직과 관련된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 이런 NGS 테크닉이 발달되면서 그 DNA를 분석하는 시대가 되면서 드디어 거던트 헬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NGS 기반의 서큘레이팅 셀프리 DNA 서비스를 론칭하게 돼요. 그래서 약 73개 정도 유전자 패널, 진 패널을 가지고 SNB 또는 인델 같은 다양한 형태의 뮤테이션 정보를 포함된 그런 패널을 제작하게 돼요. 2014년도 지금부터 한 7년 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FDA에서 아직은 섣부르다 하면서 크랙다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프라미싱은 한데 어떤 임상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 중지를 시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일루미나의 자회사인 그레일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론칭 시작했고요. 파운데이션 액트 같은 세계적인 이런 액체 생검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드디어 2016년도에 FDA에서는요. 그 당시 로슈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 PCR 장비를 통하여서 EGFR 뮤테이션, 동반 진단에 해당 가장 유명한 런 캔서의 EGFR 뮤테이션 키트에 대해서 승인을 시작해요. 아마도 이게 첫 번째 FDA 승인받은 퍼스트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폐암 환자 모니터 목적으로 EGFR 뮤테이션을 승인해 주기도 시작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이 EGFR 뮤테이션의 그 키트를 프레가에서 볼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죠. 역시 이제 그레일이 가장 앞서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그레일에서 암의 조기 진단 모니터 목적이 아니라 암의 조기 진단 목적으로 스트라이브 스타디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1조 원의 투자를 받아서 2017년도에 그레일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 위에 로슈 또 가던트 헬스 또 여러 회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아마 2018년도에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이 38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 회사들도 액체 생검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유전체 회사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레일이고요. 일루미나 자회사이고 이제는 아마 펀딩 규모가 거의 2조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던트 헬스케어 이 시장을 개척했던 회사이고요.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라든지 큐아젠 같은 대표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리퀴드 바이옵시를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모니터 목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모세라피 이후에 또는 항암 수술 이후에 모니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여러 임상 스타디를 통하여서 꽤 큰 규모의 스타디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FDA 승인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트리트먼트 모니터 목적으로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파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빅파마에서도 자사의 그 맞춤 항암제의 어떤 동반 진단 목적으로서 리퀴드 바이옵시를 같이 연구하고 또 상품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는요, 암의 조기 진단, 얼리 디텍션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전히 소규모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일이 12,000명을 대상으로 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엄청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전 세계 도약을 말씀드리면 이제 가던트 헬스케어에서 가던트 360이라는 패널을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패널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그레일이 무려 1.5조의 투자를 받아가면서 1.5조 달러의 그런 투자를 받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시장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최근에 가던트 헬스에서 DNA 메틸레이션 중심으로 한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레일에서는 뮤테이션 정보를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조기 진단하는 세트를 만들다가 좀 한계에 부딪히면서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용해내기도 합니다. 이 논문이 코엔 교수가 2018년도에 사이언스 페이퍼에 낸 첫 번째 CMB 기반의 암을 조기 진단하는 그런 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캔서식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명인데요. 캔서식이라고 해서 리퀴드 바이옵시에서 얻은 그 DNA 정보를 가지고 16개 암, 16개의 암 유전자를 포함해서 또 기존의 단백질 검사까지 같이 해요. 튜머 마커까지 같이 봐서 비교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단백질 검사가 없는 튜머 마커가 없는 대표적인 게 위암 또는 뭐 식도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암 종류에서 민감도가 69에서 98% 정도 성적을 보였어요. 특이도는 99%예요. 왜냐하면 뮤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암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도는 되게 높은 방식으로 이 리퀴드 바이옵시는 보여주는데 민감도가 69에서 98% 언뜻 보이면은 괜찮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스테이지별로 봤을 때 3기암이나 4기암은 보통 80%, 78% 정도 꽤 높은 수준의 민감도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1기암 때 43%밖에는 민감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존의 튜머 마커랑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제가 지금 메디컬 컨설턴트, 그러니까 자문을 하고 있는 송도에 있는 이원 다이그노믹스 EDGC의 리퀴드 바이오프시 상품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품들이 개발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반 진단 목적이냐, 또는 환자 모니터링 목적이냐, 또는 환자를 early 스테이지에서 스크리닝 단계에서 목적인가 따라서 보고 싶은 부분이 SNB냐, 어떤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언트, SNP 기반의 그런 어떤 염기 서열의 변화냐, 또는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어떤 염기 서열의 그 카피 수가 달라지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보느냐에 따라서 암의 진단 목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EDGC도 이미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던트 헬스케어의 그 360처럼 약 여러 가지 SNB 기반의 패널들을 만들어서 맞춤형 항암제를 혈액 검사를 통하여서 항암제 선택하는 서비스를 만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것은요, 환자 맞춤형이에요. 즉, 암 조직 검사에서 얻은 DNA를 가지고 이 사람의 뮤테이션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패널을 제작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후 모니터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개인 맞춤형 프리미엄 검사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나테라라는 회사가 시그나타레라는 이름으로 이런 상품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CNB 기반의 조기 암 검진에서는 종양 표지자 검사, 좀 전에 캔서식과 똑같은 모델이에요. CNB와 함께 같이 만들었는데, 즉 멀티오믹스,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체 분석과 또 프로테오믹스, 즉 종양 표지자 검사를 같이 섞어서 스크린 목적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에피제네틱스 어떤 현상을 측정해가지고 메틸레이션 측정해가지고 암 스크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NB 기반이냐, CNB 기반이냐, 메틸레이션 기반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SNB 기반의 맞춤형 모니터링을 좀 보시는데, 특별히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죠. 그 티슈에서 얻은 뮤테이션 정보를 가지고 어떤 뮤테이션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소마틱 뮤테이션은 검출하죠. 보통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뮤테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티슈 바이옵시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하여서 약 15개의 소마틱 뮤테이션을 꼭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암의 형태에서 얻을 수 있는 소마틱 뮤테이션 정보를 얻어서 환자 맞춤형 패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자가 이미 수술하거나 키모테라피 이후에 환자의 모니터를 목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하여서 CF DNA에 맞춰서 H생검 서비스를 하시는, 그래서 티슈와 블러드의 어떤 프리미엄 복합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계속 어떤 패키지 서비스를 하는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스크린 목적으로 CNB 아날리시스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암이 아닌 환자와 또 스테이지가 굉장히 진행된 스테이지 4에 해당되는 캔서 환자에서는 거의 모든 암종에서 암 유전자 쪽에서 핫스팟들이 정상 인군에 비해서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암 환자가, 특히 진행된 암 환자가 정상에 비해서 어떤 뮤테이션 정보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암이 아닌 환자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핫스팟이 있어 보이고요. 또 암 환자 중에서도 또는 이런 노말 티슈에서 얻은 노말 샘플에서 얻은 정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렇게 좀 겹치는 보더라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스크린 목적으로 암을 진단할 때 굉장히 한계로 가져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CNB나 또는 SNB 같은 뮤테이션, 소마틱 뮤테이션 정보는요, 사실 생각보다 모든 암에 그렇게 모두가 다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런캔서에서 EGFR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는 50%밖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뮤테이션까지 컨비네이션 했어도 체검출률, 즉 조기뿐만 아니라 뒤쪽 부분에서도 스테이지 3나 4에서도 100% 소마틱 뮤테이션을 다 검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암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레일과 EDGC의 어떤 현재 이 스크리닝 시장의 같은 상품에 잠깐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그레일 같은 경우는 센시티비티가 98%, 스페시피티가 98%라는 기준 하에서 스테이지 4 같은 경우는 센시티비티가 80% 이상, 거의 90% 만족하는데, 스테이지 1 초기 단계에서는 센시티비티가 20, 30%밖에는 안 되고 스테이지 2에서는
약 4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EDG에서 만든 같은 패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스페시피티가 한 98% 또는 100%라는 기준 하에서 스테이지 1에서는 36%, 스페시피티를 좀 낮추면은요. 스테이지 1에서는 45% 또는 스테이지 2에서는 73% 또는 90%. 그래서 스페시피티 조건에 따라서 센시티비티가 좀 더 그레일보다는 좀 높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 1에서 센시티비티가 즉 민감도가 45%라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암을 진단하는데. 왜냐면 50%는 놓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미테이션 오브 리퀴드 바이옵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캔서 스크린의 한계, 얼리 스테이지에서 암을 진단하는데 현재 상태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 CMB나 SMB 기반의 소마틱 뮤테이션 기반 암 정보, 암 유전 정보에 기반해서 암을 예측하고 진단할 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낮은 민감도예요. 낮은 민감도. 센시티비티 스테이지 1에서 그레일 모델이나 또는 캔서스기나 또 EDGC의 모델도 사실은 50%를 넘기가 힘들어요. 정확도가 50%면은 사실 튜머 마커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마커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리퀴드 바이옵시가 효용성을 갖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어떤 암을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 한다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죠. 뭔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소마틱 뮤테이션은 사실은 어느 암에서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특정 암을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은 암인 것 같은데 어떤 암인지 모르니까 굉장히 다음 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좀 난기가 생기는 거죠. 캔서 오브 오리진, 튜머 오브 오리진은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마틱 뮤테이션 말고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는 메틸레이션 정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비용 부분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NGS 방식은 현재로서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분석 비용이 있기 때문에 즉 그 원가 또는 분석 비용이 7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서비스 비용을 붙여서 병원에서 판매하려고 그러면 15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암의 어떤 두려움이 크지 않는 일반인 대상으로 150만 원이나 받으면서 정확도가 50%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뭐 아무도 검사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 부분이 비용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또 사람들 잘 모르는 문제인데 우리가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해서 정말 적은 양의 플라스마 또는 혈액 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요. 사실 소마틱 뮤테이션 LOD를 0.01 수준에까지 맞춰서 NGS 기반으로 암을 진단하려면 굉장히 많은 DNA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플라스마만 해도 최소 20ml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 기준으로 50ml 내지 100ml 정도의 전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기 검진 시장에서 즉 검진을 갔는데 막 혈액 튜브를 10개씩 뽑는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혈장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좀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겔슈타인 되게 유명한 암 박사님이시죠. P53도 이분이 발견하셨고요. 그런 현재 가장 앞서가는 보겔슈타인 존스 홉킨슨의 그런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일찌감치 리퀴드 바이옵시에 특별히 소마틱 뮤테이션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분이 제안하신 거는 다른 것과 컨비네이션, 즉 DNA 메틸레이션을 같이 본다든지 마이크로 RNA 또는 스몰 RNA, 어떤 작은 사이즈 RNA, 떠다니는 후성리 전학적 RNA를 보기도 하고요. 또는 프로테인, 메타볼로믹스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암 정보를 같이 컨비네이션, 토탈 오믹스를 컨비네이션해서 암을 진단한다. 그 중에 특별히 DNA 메틸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레일이 초기에는 SMB 기반 또는 CMB 기반으로 캔서 모니터 목적 또는 얼리 스테이지의 암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특별히 얼리 스테이지에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시리나라는 회사랑 합병하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메틸레이션 연구하고 있는 회사랑 합병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메틸레이션 중심으로 다시 이 그레일이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큘레이팅 셀 프리 DNA 뮤테이션 정보보다 이런 메틸레이션이 훨씬 더 암 초기 단계부터 모든 암에 모든 조직에 생기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센시티비티를 높이고 스페시피티를 높이고 그보다 티슈 오브 오리진, 튜머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다양한 메틸레이션 정보를 모아서 적용하는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잠시
메틸레이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2018년도에 제가 업로드한 것 중에 대장암의 후속 유전학적 그 병인과 치료라는 그런 타이틀의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DNA 메틸레이션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DNA 메틸레이션의 테크닉을 잠깐 좀 리뷰할게요. 먼저 전처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메틸레이션을 우리가 사이토크롬에 메틸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처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소디움 바이설파이트 컨버전 방법, 그리고 절단 요소라 그러죠. 엔자임 리스트릭션, 다이제션 방법으로, 그리고 어피니티 인리치먼트, 우리가 항체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체, 우리가 형광물질을 붙인 항체, 특정 부위를 인식하는 형광물질을 붙인 항체를 붙여서 엘라이자 방식으로 또는 메드핏 방식으로 하는 방식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디움 바이설파이트 컨버전, 엔자임 리스트릭션, 다이제션, 어피니티브 인리치먼트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보고자 하는 부분이 메틸레이션이 글로벌리, 즉 전장 유전체에서 얼만큼 메틸레이션의 양을, 전체 양을 측정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글로벌리 퀀터티브 하이퍼, 보통 암이 되면은 전체 전장 유전체에서 메틸레이션의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포 메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메틸레이션의 어떤 수치를 측정하는 것도 암이 있다 없다 보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시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또 로커스 스페시픽 PCR 베이스 또는 지놈 와이드 베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메틸레이션이 되는 과정, 암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전장은 하이포가 되지만 튜머 서프레스진이나 온코진의 그 프로모터 부분에 풍부한 CG 아일랜드가 몰려 있는 CG 사이토크롬과 구아닌 이 두 염기가 이렇게 배열되는 것을 CG라 하는데요. 그것이 뭉쳐 있는 프로모터 리전에, 즉 특정암의 그 RNA 트랜스크립션이 생기는 그런 로커스 부분, 즉 프라이머, 우리가 이제 앞 단계에 있는 엑섬 1 근처에 있는 부분들을 특정해서 보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CG 아일랜드를 보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또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근데 PCR 방식이 아니라 몇 가지 유전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볼 때는 어레이 베이스, 즉 마이크로 어레이 칩 베이스로 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NGS 테크닉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어서 이런 NGS 방식으로 소디움 바이설파이트를 본다든지 또는 다른 방식을 보는 방법들이 보편적이에요. 그 중에서 메틸레이션 스페시픽 PCR, 즉 말씀드렸던 바이설파이트 트리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특정 부분이 사이토크롬에 메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언메틸 DNA인지 메틸 DNA인지를 보는 방식을 이제 바이설파이트를 전처치를 하면은 그것이 메틸화 되어 있는 곳들은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유라실로 바뀌지 않고요. 그대로 이 성질을 유지하지만 메틸화 되어 있지 않는 약간의 그 프리한 그런 스트럭처에서는 바이설파이트 트리트먼트 하면은 사이토신이 우라실로 체인지 돼서 이렇게 이 염기가 C에서 U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메틸레이션 스페시픽 PCR, 바이설파이트 트리트드한 PCR 방식이라고 해요. 저도 이 방식으로 2016년도에 그 논문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게스트릭 캔서, 제가 서울의료원과 함께 게스트릭 캔서 환자를 얻어서 일반인과 비교했던 거예요. 리퀴드 바이옵시 방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서큘레이팅 셀 프리 DNA라는 방식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것들을 논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즉 수술 전후로 봤는데요. 일단 퀀터티브하게 전장 유전체에서 나오는 튜머 DNA 양을 좀 봤는데 노말군에서 비해서 수술 전에 이제 암 진단 받고 수술하기 전의 상태에서 플라스마에서 측정했던 그런 DNA 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DNA 양이 다시 수술 이후 그 다음 날은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퀀터티브하게 서큘레이팅 셀프 DNA를 측정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종양 유전자, 그러니까 위암과 관련된 16개의 종양, 즉 튜머 서프레스진 온코진들을 봤는데요. 프로모터 부분의 메틸레이션을 비교한 거예요. 정상에 비해서 이 각각 유전자들의 프로모터의 CG 아일랜드의 하이퍼 메틸레이션 된 것을 멀티플렉스 PCR 방식으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각 16개의 종양 억제 유전자의 수술 전과
수술 이후에 메틸레이션 양을 당연히 수술 이후에 메틸레이트된 암에서 유래가 된 그런 DNA들이 적어졌다는 것을 메틸레이션 측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통해서 암 진단을 대체하는 어떤 논문이 아마 제 기억에는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 나왔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자, 스페시피션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요, 서큘레이팅 셀프리 DNA 메틸레이션을 측정하는 PCR 방식이 있고요, 멀티플렉스 PCR, 한꺼번에 12개 사이트 정도로 동시에 볼 수 있는 멀티플렉스 PCR도 있고요, 마이크로어레이로 보는 방식도 있죠. 일루미나의 골든 게이트 같은 그런 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홀게놈 방식으로 보는 NGS 보는 방식이 있고 타겟해서 보는 방식들이 있겠어요. 문제는 이제 PCR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몇 가지 사이트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린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요. 동반 진단 정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마이크로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싼 그런 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DNA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얻어서 마이크로레이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메틸레이션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리퀴드 바이옵시 통해서 얻어지는 작은 10나노, 20나노 정도 수준의 그런 DNA 가지고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홀게nom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전체적으로. 근데 문제는 NGS 테크닉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센시티비티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센시티비티 높이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큰 문제가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뎁스를 높일수록 그런 민감도는 높일 수 있지만 그 DNA 로스가 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타겟 메틸레이션 스컨싱 전체를 다 보지 않고 한 1000개 정도의 커스터마이징 사이트를 분석을 해서 커버리지를 높인 다음에서 민감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DNA 양을 좀 적게 사용하면서 민감도 높이기 위해서 특정 메틸레이션 사이트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그런 타겟 메틸식을 분석하는 한 논문이 나왔죠. 2018년도에 그 MD 앤더슨 논문인데요. 9,000명 정도, 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다행히 여기는 이제 하이 센시티비티 테크닉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스마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네요. 한 3mm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약 9,000개 정도의 CG 사이트를 타겟해서 그것을 탑다운해서 그 NGS 방식은 이제 약 10,000배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딥 시퀀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텍션 레이트, 애큐리시가 암 종별로 콜론 캔서는 한 96%,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61%. 사실은 스테이지별로 자세하게 레포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이지 1, 2단계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던 캔서 식과 좀 비교했을 때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 메틸레이션 기반의 리퀴드 바이옵시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 기반의 논문들이 이제 앞으로 추구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부천 사이트 또는 전체 홀 게놈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소마틱 뮤테이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단순한 알고리즘 가지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AI 기법이나 딥러닝 방식으로 여기서는 CNN 어떤 이미지 사용해서 그것을 모델링 한다든지, 그래서 리퀴드 바이옵시 중에서 메틸레이션 부분들은 상당 부분 AI 딥러닝 방식으로 이런 모델링을 구축하는 논문도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요. 제가 EDGC 상품을 좀 소개하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CMV 기반의 스크리닝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EDGC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은 이런 메틸레이션을 분석을 통해서 에피게노믹 데이터를 통하여서 조기 암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티슈 오브 오리진까지 맞추는 부분들을 해요. 아직은 제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정확도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그레일이 하는 방식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셀프리 DNA 시대다. 무슨 얘기죠? 한때 제가 대표적으로 NIPT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NIPT는 Non-Invasive Pregnant Test, 즉 비침습 산전 기형아 검사예요. 우리가 다운 증후군처럼 크로모좀 애블노멀티를 검사하려면은 처음에 혈액 검사 통해서 베타 HC나 여러 트리플 엔자임들이 증가되는 걸 보고서 산모 그 태아에 혹시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하는 검사가 양수천자라는 검사예요. 양수를 천자, 뚫고 검사한다는 뜻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약 16주에서 18주 정도, 좀 어느 정도 태아가 자라는 시기 정도에 이 산모의 배를 초음파를 대고서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 태아의 뉴트리션을 공급하는 이 태반이 있는데
이 태반 조직을 떼가지고 오는 검사를 양수천자라고 해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죠.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산모의 배에 바늘을 찌른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피탈 로스, 태아가 다치는 경우도 한 5% 정도 보고가 될 정도로, 그리고 사실 16에서 18주면 어느 정도 태아가 자란 상태에서 다운증후군을 진단한다는 것이 굉장히 산모한테도 끔찍한 일이죠. 이런 NIPT가 나오기 전 단계에 양수천자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제가 제 기억에는 2013년도 정도 제가 강서 미지메디 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SCL에서 그 중국 BGI 통하여서 NIPT 기술을 병원에 소개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쇼킹했고요. 되게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뭐냐면요. 태아의 DNA가 산모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산모의 혈액 속에 산모의 DNA뿐만 아니라 태아가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탯줄을 통하여서 산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의 DNA, 피탈 DNA를 캡처해가지고 CMB 방식으로 캡처해가지고 크로모점 애브노말티를 본다는 검사예요.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제 방식인데, 그 당시 의사들이 어떻게 그걸 캡처할 수 있어, 얼마나 떠다닌다고 해서 사실 참 믿지 않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9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못 진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NIPT가 거의 양수천자를 거의 대체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피 한 방울로 태아의 DNA 보는 것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겠죠. 16, 18주가 아니라 더 빠른 11, 12주 정도, 굉장히 조기 단계에서 다운증후군을 진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수천자 방식, 조직 검사를 아주 힘들게 때우는 방식이 아니라 피 한 방울로 NIPT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NIPT가 이제 액체 생검 시장 어떤 그 산전 진단 검사가 대체가 된 것처럼, 저는 언젠가는 아마 조만간에는 리퀴드 바이옵시 시장이 조직 검사를 대체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리퀴드 바이옵시는 FDA 승인 받으면서 지금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특별히 어울리 스테이지에서 누가 강자인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퀴드 바이옵시가 아직도 좀 감이 안 오시면은요, 제가 2018년도에 냈고 이번에 중보했던 책인데요. 메디게이트의 유전체 다가온 미래 의학에서 보시면은 여기 액체 생검,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챕터를 보시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액체 생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임상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현재 어떤 테크닉으로 어떤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고 한계는 무엇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 채널을 통하여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또 프리시전 메디슨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